그러면 지난 사이클이 바닥에서 22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번 바닥은 뭐 15,000에서 16,000달러 사이라고 하면은 그냥 20배 잡더라도 충분히 30만 달러 이상. 하나로는 아마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4억에서 5억 사이가 되겠죠. 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거기서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하면 할수록 추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더 그래서 수익률을 욕심내보겠다 하면 한 시가총액 20위권 정도까지의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로 하시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작가님께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요동치고 있죠. 일단 요즘에 뭐 이거 조정이라 보신 분도 있고 조정 아니라 보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1억 500까지 찍었었죠. 한국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9,200까지 갔었다가 지금 보니까 한 9,300이에요. 지금 이 기간 조정이라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정이라고 하면은 원래 20% 정도는 보통 하락을 해야 조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1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큰 자산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도 조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냐 조정이라고 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조정 겪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 2달 전 가격이 4만 달러대, 그러니까 하나로는 5천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2달 만에 5천만 원대가 1억대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싼 가격에 산 투자자들이 많겠죠. 지금 비트코인을 6개월 이내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7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 매수가가.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30% 이상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조정이 있기 직전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99%가 수익 중이었어요. 수익을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당시에 막 돌파를 했었단 말이에요. 원화로는 8천만 원대였고 달러로는 6만 9천 달러였습니다. 7만 달러를 넘어가고 원화로도 1억을 넘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전고점을 그냥 무사히 돌파했던 적이 과거에도 없어요. 지난 사이클에도 한번 잠깐 돌파했다가 3주 정도 최대 1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번 하락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전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2017년 16년 이때죠, 그때도 잠깐 돌파를 했었다가 다시, 그때는 꽤 많이 하락했어요. 33%까지 하락해서 한 달 반 정도를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했던 역사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두 번째는 원래 전고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돌파했었잖아요. 1억까지 돌파했던 폭등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현물 ETF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월 11일이죠.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런칭을 했는데, 이후로 하루에 평균 거의 5억 달러씩, 뭐 적은 날도 2억에서 3억 달러씩 돈이 순유입이 됐어요. 이거는 수천억이잖아요. 수천억 규모의 자금이 매일 유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충격이 발생을 했고, 그 수요 충격이 반감기 효과마저도 앞지르면서, 반감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이제 선물 ETF보다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맞춰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런 유동성은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과거에 비추어서 앞날을 100%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별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블랙록이 지금 현물 ETF 중에서 가장 유입이 많은 곳인데요. 바로 어제 그제도 하루에 평균 7,000개, 8,000개씩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세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갑자기 줄어들진 않겠죠. 점진적으로 줄어들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ETF가 좀 비슷한 게 20년 전에 금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죠. 금 가격이 2004년에 금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됐는데 이후 8년 동안 7배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비교 대상으로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금은 당시에 미국 1위 기업 엑소모빌인데 미국 1위 기업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시가총액이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에는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미국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달러에 비하면은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은 승인될 당시에 미국 1위 기업의 4배 수준이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4분의 1 수준이고 그럼 서로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16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규모 차이가. 그런데 상대적인 규모가 16배 컸던 금이 8년 동안 7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양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상승률은 당연히 비교도 되지 않겠죠. 물론 몸집의 크기만큼 정확히 16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실제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양조차도 아니에요. 금 현물 ETF가 최초 한 달간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해도 2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2달 동안 12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 한 달로 치면 60억 달러죠. 그러면 금의 3배예요, 유입량이. 그러니까 같은 양만 들어와도 몸집이 16배 작기 때문에 16분의 1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양조차도 아니라 양이 오히려 3배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상황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올랐다. 그리고 2021년에 채굴자, 대형 투자자, 고래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돼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같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한 기관의 투자 자금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대형 투자자라든가 개인, 그다음에 기관 이 모두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난 사이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도적으로는 헤지펀드나 채굴자들이 주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됐던 사이클이었어요. 2020년, 2021년.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 돈이 엄청나게 풀렸었잖아요. 그걸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도 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지금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현물 ETF 이후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매 투자자들과 위주로 된 그런 상승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 본격적인 진짜 큰 기관들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현물 ETF에서 방금 제가 가장 크다고 한 블랙록에서조차도 아직 자사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몇몇 펀드에 시범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포함을 시켰고 그거를 앞으로 운용을 하겠다. 이 펀드에 비트코인을 넣어서 운용을 하겠다는 그 펀드의 수정 신청서를 먼저 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단계고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언제쯤 그거는 승인을? 그거는 최대 네다섯 달 정도까지도 걸리죠, 시간이. 예. 그게 만약에 또 승인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1개에서 2개 분기 이후가 돼야지 그런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패밀리 오피스 뭔가 그냥 작은 별동대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에요. 기동대가 먼저 움직이고 큰 본대는 이제 막 출진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에서 현물 ETF 허용 추진 공약 발표했었는데 국내 현물 ETF도 언젠가 허용된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선물 ETF는 이미 되잖아요. 선물 ETF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 ETF가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그동안 대응 준비를 전혀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선거철과 맞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은 늦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더 오른다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혹시나 그러면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최종 상승 라인은 당연히 10만이 아는 거겠지만 과거 사이클들에 비춰봤을 때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에서부터 20배가 조금 넘게 올랐었어요. 근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오를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다 피어내지 못한 사이클이었어요. 중간에 악재들이 워낙 많았고 또 사이클의 기본 그 근간 자체가 현물에 의한 기관 큰 손들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개미들 소매 투자자들에 의한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였기 때문에 기반이 되게 약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채굴 금지라는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서 그냥 모래성이 무너져 내려는 거죠. 원래 갔어야 할 것보다 훨씬 못 간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예, 그렇다면은 지난 시가총액은 비록 더 커졌지만 지난 사이클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사이클이 거의 바닥에서 22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번 바닥은 15,000에서 16,000달러 사이라고 하면은
그냥 20배 잡더라도 충분히 30만 달러 이상. 하나로는 아마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4억에서 5억 사이가 되겠죠? 4억에서 5억을 보신다. 언제 정도까지인데 이게? 정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느리면 내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일단 그냥 사이클이 아닌 지금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뭐 슈퍼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겹쳐질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반감기예요. 반감기에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사이클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두 가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상승 사이클이 겹쳤어요. 하나는 현물 ETF일 거고. 그렇죠. 하나는 현물 ETF고 하나가 바로 유동성 확장, 금리 인하입니다. 아, 금리 인하. 네. 기존 사이클들은 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사이클이 없어요. 네. 첫 번째 사이클은 앞뒤로 다 제로 금리였고요. 두 번째 사이클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어요. 세 번째 사이클도 다들 아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앞뒤가 다 제로 금리였죠. 근데 이게 앞뒤가 다 제로 금리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반감기가 시작된 순간에 이미 사람들이 풀 레버리지거든요. 왜냐면 제로 금리니까. 그렇지. 이미 자기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려면 긴축 상태여야 돼요. 긴축 상태여서 이제 금리 인하가 그쵸. 떨어지면서 네.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이게 유동성 확장의 타이밍이거든요. 그 사이클이 이번에 최초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나 동시에 기본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라 보고 있고 저번 사이클과 비교하여 상승률이 최소한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더 많이 앞서진 못하더라도 슈퍼 사이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반감기랑 현물 ETF랑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 3박자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좀 겹쳐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후에 1년 정도 후에 크게 오르고 반감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가격이 행보나 소폭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강세장 오는 이제 4월에 예정된 4차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어쨌든 지난 3월 초쯤에 1억을 돌파했었잖아요. 그런 기간 투자 수요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전의 반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4차 때도 오를 거니까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도 지금 약간 미리 가격이 좀 반영된 것들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하고 이제 좀 그 기대감들이 좀 빠지는 단계가 아닐까요? 일단은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단기 영향뿐이에요. 왜냐하면 반감기는 그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그 우유 생산업자가 우유 공급업체가 우유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일주일, 2주일 지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미 마트에 재고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3주, 4주, 한 달, 2달 지나가면은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새로 들어온 양은 절반밖에 안 돼.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반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시장이나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럼 당장 채굴자들이 생산해내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격 변동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노리고 여러 가지로 트레이딩을 하겠죠. 거기에서 의해 발생하는 그런 단기적 변동성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얘가 구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요. 자기가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반감기를 전후로 한 이런 변동성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원래부터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라서 꼭 반감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눈 감고 딱 찍은 다음에 그 앞뒤로 한 반년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보면요. 반감기 때랑 거의 맞먹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감기라서 변동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눈 감고 자르더라도 앞뒤로 그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변동성이 언제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예, 그래서 반감기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반감기가 지나면 결국 공급 부족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가격은 오르는 구조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난 어쨌든 반감기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상승세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세 번의 반감기에서 상승률과 반감기가 끝난 후 하락은 좀 어떻게 됐나요? 데이터로? 상승은 첫 번째 상승은 너무 말도 안 돼서 거의 얘기할 필요가 없고 1000배, 최대 1000배 이상이고 첫 번째 사이클은 약간 중간 그 반감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쫙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두 번 오른 그런 약간 두 번의 사이클이 한 번에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500배 이상. 553배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자님. 두 번째 사이클은 100배에서 110배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이 22배 정도죠. 네. 그 다음에 하락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이클은 80% 이상이었고, 두 번째 사이클이 한 82% 정도? 세 번째 사이클이 77% 정도. 그 정도 됐었죠.
갑자기 보니까 드는 생각이 1차가 저자님 책에서 나왔던 게 이제 550, 300, 2차가 116배, 3차가 21.5배예요. 물론 엄청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다 5씩 나눠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3차가 20배면 4차는 그래도 4배나 되는구나. 그거는 근데 맞지가 않는 계산인 게 3차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3차를 그 21.5배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외형적으로 무너진 형태고 실제로는 한 11에서 12반까지는 갔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한 30에서 40배 사이가 원래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면 이제 방금 전에 그 배수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패턴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번 사이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더 겹치기 때문에 하락폭이 지난 사이클보다 많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4차 반강이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겠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온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가진 분들도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을 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거를 사실 맞추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심지어 트레이딩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트레이더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달러 정도를 넘어갈 때부터 지금 이제 공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7만 달러에서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고 다 손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7만 달러 좀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분조차도 결국 다 틀리고 손실만 엄청나게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손절을 안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은 다시 좀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뭔가를 맞춰서 하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지 말고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년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뚜렷한 형태가 있는 사이클이고 거기서 많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사이클을 좀 크게 전부를 탄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득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이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이 궁금한 건데 비트코인 수요는 점점 더 타이트해진 공급과 충돌을 하고 있다. 현물 비트코인 ETF 2월 하루 평균 1억 9,500만 달러 유치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코인을 생산하고 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을 6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약 5,400만 달러 수준이다. 4월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감안하면 발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역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공감하시겠네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앞에서 비트코인 사이클을 발생시켰던 반감기란 것도 사실 반감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에요. 그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그 반감기라는 그 뉴스 때문에 단기간에 그 주변에 발생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의한 변동성 말고 본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결국 공급과 수요에 의한 거고 그게 이번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더 심화된 거죠. 지금 45거래일 정도 됐는데 22만 비트코인이 순유입됐어요. 여긴 나눠보면 하루 평균 5,000개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900개예요. 그러면 900개를 5,000개로 나눠보면 5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5배 이상을 현물 ETF들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고 그냥 오직 현물 ETF로만 계산을 해도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5배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4월이 되면은 생산량이 또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450개가 돼요. 근데 하루에 가져가는 게 5,000개예요. 그러면 450개의 11배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금의 조정을 겪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그걸 좀 익절하고 있다는 얘기네. 뭐 기관도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겠죠. 예. 어차피 단기적으로야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 싸게 샀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은 이제 지금의 가격에 높은 가격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7만 달러 좀 넘었다고 1억 좀 넘었다고 안 팔겠죠. 9,500만이 들어갔는데 뭐 1억 됐다고 팔는 물론 정말 단기적인 분들은 그때도 팔겠지만 대부분은 뭐 9,500만이 들어왔으면은 뭐 최소 1억 5천에서 2억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이제 그때까지 안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의 평균 라인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올라간 만큼 다시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해나간다. 우상향을 해나간다. 상승장에서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자님은 비트코인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과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어떤 다른 쓰임새가 있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 구매력을 저장해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합니다. 이게 기존에 가장 유명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가장 널리 인정받았던 게 바로 금인 거죠.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중 95% 이상은 전부 방금 말씀드린 가치 저장 용도로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 외 뭐 의료용이라든지 보석용 이런 거는 5%도 되지 않아요. 만약 금에서 가치 저장 용도를 모두 빼고 나면 금의 시가총액은 지금의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5%의 다른 용도조차 없죠. 그냥 100% 가치 저장 용도예요. 그러면 금과는 뭐가 다르냐? 금은 물리적인 자산이잖아요. 금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다 아날로그, 물리적인 자산입니다. 그럼 이 물리적인 자산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실물을 거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금은 내 손에 없죠.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나는 그 금에 대한 등기, 권리증, 소유 권리증만 갖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실물이 아날로그 세계에 그대로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한 소유 권리증만 거래를 하는 거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죠. 비트코인은 태생 자체가 디지털이잖아요. 네이티브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세계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러면은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비트코인을 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디지털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가 실물이라는 거. 반면 나머지 모든 자산들은 실물은 이 물질 세계에 구속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권리증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는 거. 이게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가진 가치가 강남 아파트라는 표현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이 강력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자산은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략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뭐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수준인데 저는 결국은 금을 넘을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이 가진 모든 기능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현대 디지털사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금의 시가총액을 10년 이내에는 넘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조 4천억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70만에서 한 75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때쯤 되면 이미 10억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이후로도 점진적인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 20에서 30% 정도. 그러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강남 아파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브랜드예요. 왜냐면 암호화폐가 어떤 암호화폐가 생긴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진 브랜드 가치를 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죠. 그러면 이 핵심적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그 디지털 생태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어딘가요? 강남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게 비트코인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2020년부터 투자를 했고요. 2020년. 네. 그 사이클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을 거의 팔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2022년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자산을 대부분 다 동원을 해서 비트코인을 바닥일 때, 가격일 때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증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이나 이런 데들 이미 다 남겼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대일 때, 하나로는 2천만 원일 때. 지금 사야 된다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죠. 저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건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돈을 더 버시거나 하면 더 사고 계세요? 그럼요. 계속 사고 있죠. 뭐 적립식으로 사세요? 뭐 어떻게 사세요? 뭐 월에 날짜 정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돈이 있으면은 한 번에 다 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뭐 매일 100만 원씩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는 지금 거죠. 비트코인 가격 9,300, 뭐 9,400, 1억일 때도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계속 삽니다. 내 운명은 비트코인과 함께. 아직은 사이클 후반까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릴 테니 그 중에 한 개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코인은 안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트코인들도 알트코인 하긴 하는데 비트코인 비중이 훨씬 높고. 훨씬 높죠. 그럼 혹시 비트코인 개수를 알려주실래요? 평단을 알려주실래요? 평단을 알려주시면 사실 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상관없는 거고, 개수를 알려주는데 몇 개인지 평단을 모르니까 또 알 수 상관없으니까. 평단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라요. 왜냐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으면 평단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안 되거든요. 기록됐는데도 보통 옮길 때 가격이에요.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여러 차례 옮기고 했기 때문에 이미 뭐 평단이란 것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개수도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광고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아름아름으로 그냥 수십 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개는 안 넘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십 개니까 10개에서 100개 사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행 스케줄이 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다. 대체 어떤 스케줄로 발행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미국 재무부 마음이고 연준 마음이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발행될 양이 앞으로 최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행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214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2100만 개가 될 때까지 발행이 이미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죠. 그럼 4월 달에 반감기도 예정이라기보단 거의 확정된 예정인 건가요? 완전 확정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보통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21만 블록째가 됐을 때 반감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채굴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를 풀어서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채굴자가 보너스를 비트코인 채굴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매번 정확히 10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평균 10분이 되도록 또 2주마다 한 번씩 난이도 조정이 돼요. 너무 얘들이 못 푼다. 그럼 난이도를 쉽게 해요. 그래서 10분이 되게끔. 너무 빨리 푼다. 그럼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요. 그럼 4월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반감기가 딱 오면 왔다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오는 순간 그 21만 84만 번째 블럭이거든요, 이번에. 그거 되는 순간 그 다음 블럭부터는 비트코인 보너스가 반으로 줍니다. 현재 6.25에서 3.165기로. 그러니까 이 완전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자, 근데 비트코인 가격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럼 9천만 원이지만 이게 사실 다시 5천까지 안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절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가장 미국 주식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를 샀어. 근데 갑자기 내일 중국에서 엔비디아 이제 아예 쓰지 마. 그냥 뭐 견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한 하루 만에 20-30% 그냥 폭락을 하겠죠. 어떤 자산이든지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리스크가 아예 없는 자산은 없는 거고. 빵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빵원이 될 가능성은 현물 ETF 때문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빵원이 된다고 하면은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파괴돼서 디지털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럼 빵원이죠. 왜냐면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0이니까요.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 거품과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건 없나요, 혹시 그래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다고 해도 뭐 찾아서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우리가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를 하는데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인간 지표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공무원 분인가 이제 압구정이나 현대 아파트 사러 간다 하고 그게 진짜 거의 비슷한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 주변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니까 약간 좀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은 구글 들어가셔서 구글 트렌드로 치면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얼마나 검색하는지가 나와요. 그거를 전 세계나 또는 미국으로 놓고 영어로 비트코인을 넣는 거죠. 그리고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사이클의 가장 고점일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검색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검색량이 지난 고점과 거의 같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가 바닥일 때는요, 거의 밑에까지 붙어요. 그러면은 얘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한번 사고 팔아봤는데 한국 비트코인이 지금 9,300, 400인데 바이낸스나 다른 미국에서는 한 8,300, 400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 10% 정도 이상인가에 있던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10% 했으니까 이 거품, 이거 약간 거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거품이 빠지게 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한국에 있는 이제 업비트에 있는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진 거 보고 사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때로는 환율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세금이 없다는 거. 세금이 국내는 지금 비트코인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없는 만큼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가격에 약간 프리미엄을 주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샀으면 이게 수익이 100만 원이 났을 때 22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아, 미국에서 세금 내야 돼요? 미국 거의 대부분 나가 세금을 내요. 아니, 세법은 당연히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원래 적용되려고 한 22%의 세금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세금이 원래 수익이 났으면 22만 원을 세금을 내야죠.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게 우선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물량이에요.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로 치면은 이쪽 동네에는 물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하와이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본토보다 마트 평균 물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러면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거래소에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한국 시장.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전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 투기 심리가 이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투기적인 요소가 많냐라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는 세금이 없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CEO가 우리는 비트코인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시작됐고 2034년 11월까지 이어질 건데, 아마 2034년 11월까지 황금기가 이어진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뭐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아니면 공감이 가시는지.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지난 사이클까지는 제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한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까지는 지금 막 어디서 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막손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금 난데 막. 그러다가 이번 사이클에 딱 뭐가 됐냐? 광산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딱 와서 그냥 레일 쫙 깔고 다이나마이트 그냥 쫙 하고 인부들 막 수천 명 들여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골드러시인 거죠. 과거 골드러시에 생각해봐도 그랬겠죠,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초반에는 그냥 소문 듣고 몇 명들 막 모여서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분명히 기업이 들어왔겠죠. 그럼 지금은 딱 어떤 시점이냐? 그 골드러시 시대로 치면은 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제대로 파서 제대로 금을 캐내기 시작하는 그 시기다. 그러면 이게 막 이 산업이 정말 진짜 부흥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것을 그분은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막 시작됐으니 이제 막 시작된 게 뭐 1, 2년 가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바일 웨이브도 2010년부터 2020년 초까지 10년이 갔죠? 그 다음에 지금 AI도 2020년 2023년부터 10년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랑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웨이브도 지금 이제 막 본격적인 거대 기업들이 참전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 여기서 10년은 더 갈 것이다. 그리고 그 10년은 그러면은 골드러시와 똑같은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면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니까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한 거죠. 이번에 이제 어쨌든 급등하면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마이클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창립자가 비트코인 최근 급등을 매우 거품이 낀 수준까지 올랐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당연히 공감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조정은 필수적이에요. 조정이 없는 거는 대체로 언제냐면은 상승장이 거의 완전히 끝에 가서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그냥 마지막 시세 분출 한번 하고 끝낼 때, 그때 보통 조정이 없고요. 그 이전에 모멘텀을 쌓아 올려가는 시기에는 중간중간 조정이 있습니다.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도 30에서 40% 정도의 조정이 6차례 있었고, 바로 지난 사이클에도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이 6차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은 아직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사이클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20% 조정이 5번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20% 조정도 안 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이번 사이클의 조정폭만큼도 아직 안 온 거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정도의 변동성을 거의 달고 산다라는 관념을 아예 애당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작가님 하신 것처럼 오히려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 투자를 할까 하면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게
그쵸, 가장 안전하죠. 근데 너무 길게 잡으면은 또 안 좋으니까, 저는 지금 시점, 과거에는 한 반년 정도 잡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뭐, 늦어도 3달 이내에는 분할 매수를 다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죠. 자, 유럽 준화은행 관계자가 또 ECB 블로그에 코인을 경계한 글을 올렸던데 비트코인 공정 가치는 0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글로벌 분산의 디지털 화폐가 되겠다는 약속에 실패했으며 여전히 합법적인 송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코멘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ECB가 그 비트코인에 대해 악평을 쏟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후 한 달 이내 크게 올랐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고, 일단 ECB가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되게 많죠. 범죄에 뭐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로화가 비트코인보다 20배 정도 범죄에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공정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출시된 이후로 유로화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99.5% 정도 잃었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없는 건지가 명확하죠. 네. 자신들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수장인 라가르도 실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IMF의 돈을 어떻게 보면 횡령에 가깝게 운용을 해서 그 IMF 각 수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들에게 이제 친화적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횡령이었는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IMF 수장들이 모두 모여서 IMF에서는 사면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직을 유지를 했었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금융사범이죠. 금융사범이 지금 비트코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에 쓰인다고. 자, 비트코인 테슬라 전기차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대. 일론 머스크 재작년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75%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매도한 이유 뭐라고 해서 어쨌든 세계적인 천재인데.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그 명확한 비전이 있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항상 그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채굴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채굴이 5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50%를 넘었어요. 넘었는데 뭐 그 이후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낮추려면은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수력 발전소 바로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 바로요. 태양광 발전소 바로요. 이런 곳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재생에너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용하려고 하는 도시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려는 시간과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피크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가장 뭐 쉽게 태양광 발전소다. 그럼 일단 사막에 있죠, 대부분. 한 오후 2시 이 정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은 보통 밤이거든요. 밤 8시 이때거든요. 그럼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 배터리 같은 데 전력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낭비가 생기고요. 그걸 또 도시까지 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로스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로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들의 채산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을 하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산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수 없는 곳에 비트코인 채굴과 결합을 하면은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과 그런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소가 서로 연계되어서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거의 7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는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넘쳐나는 돈이 가상 자산 시장에 유입되었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레버리지를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당쇼크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그 레버리지가 전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그냥 모래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막 10%까지 치솟고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그게 돈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조금 망가졌던 그런 사이클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현물 위주의,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가
현물 위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거고, 그렇게 현물 위주, 기간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레버리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레버리지가 천천히 풀려서 들어오는 단계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빠르게 풀리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강해서 그렇죠. 네, 지금 물가 잘 안 잡히고 있죠. 연준에서 올해 원래 금리를 3번 낮춘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FOMC 결과가 또 나오는데 아마 2번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천천히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다. 오히려 조금씩 천천히 풀리는 게 더 건강한 가격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사실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올해 금리 인하를 최대 5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5번이나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어쨌든 금리는 조금씩 내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 흐름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뭐 저는 그렇게 사이클 전체를 무조건 다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사고 팔고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워낙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데. 저는 일단은 원래 이런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전체 모멘텀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예를 들어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동안은 계속 가져갑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하죠. 하지만 만약에 기업의 성장성이 조금 꺾였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이 주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에 있는 동안은 사기만 하고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클이 후반에 다다르면은 점점 이제 사는 거는 멈추죠. 그러다가 사이클이 최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은 분할 매도를 하겠죠. 긴 모멘텀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지 이 중간중간에 있는 노이즈나 변동성, 뉴스, 이벤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구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주는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뭐 열심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전쟁을 도움을 하러 가야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 피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피난을 할 때 내가 금이다. 그럼 뭐 금 10kg 배낭에 메고 짊어지고 가기 어렵죠. 또 가다가 뺏기겠죠. 그런 난세가 되면은.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예 필요 없죠. 그냥 디지털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팬티 한 장만 입고 해외로 도피를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이동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죠. 다만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뭐 인터넷 접속이 아예 어렵거나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될 수 있겠죠. 그런 여건이. 대만의 전쟁이라든가 남북한 전쟁 시에도 한국인에게 코인 자산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전 고점을 넘었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지정학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전에는 같으면 뭐 금이라든지 좀 가치 값 나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만을 사람들이 챙겼지만 지금은 분명히 비트코인을 그 대체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지난 전쟁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데들이 있나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근데 대체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 국가들이 지금 이걸 뭐 준비 자산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산 거는 아니고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20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허용할 전망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3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낮게 보시네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때도 승인한 이후에 이제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일종의 소감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맞아. 봤는데 거의 뭐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해줬다. 하도 뭐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서 때리니까 그냥 해줘, 먹고 떨어져. 거의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안 지나서 갑자기 이더리움도 해준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대답을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증권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에 그런 비트코인 그런 일도 있는데 갑자기 5월에 해준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알트코인이잖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는 알트코인 좀 어떻게 찾나요? 굳이 찾으실 필요 없이요. 정말 불장이 오면 대부분 다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릅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한 코인들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한 20위권 이내, 20위 이내 정도의 알트코인 정도를 그냥 분산 투자로,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있으면은 20위권 이내 100만 원씩 다 사는 거죠. 제 아는 분도 네.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면 걔네가 그냥 평균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요. 걔네들의 평균이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뭔가 박살나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있지만 또 어떤 놈이 대박이 나고. 그래서 걔네들 그 20개의 평균이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요. 그 정도 마인드로 하시면 좋겠고, 물론 나는 뭐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아마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막 추천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알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알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카지노 수준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0위권 내에 한 2천만 원이면 100 해서 그렇죠. 좀 분산해서 네. 어떤 거 박살나고 어떤 거는 몇 배씩 오를 테니까. 자, 그럼 혹시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 구별 방법 및 코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잘 모르면 그냥 비트만 계속 적립식으로 사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에서 생긴 개념인데, 주식에선 잘 모르면은 S&P 500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거기서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하면 할수록 추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생각하셔서 비트코인 제일 밑에 있는 애다. 그 위에 한층 한층 시가총액 낮은 애를 쌓아갈수록 점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더 그래서 수익률을 욕심내보겠다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가총액 20위권 정도까지의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로 하시면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많이 사기나 그런 먹튀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만들어진 지 15년밖에 안 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대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서부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요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작가님의 그 코인 자산에 비트랑 알트의 비중은 몇 대 몇이세요? 지금은 거의 9대1 정도인데요. 향후 상승장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전한 강세장이 아니라고 보는데, 완전한 강세장으로 가면은 알트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파도가 좀 올 때는 그렇죠. 그게 좀 타고 네.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네. 확실한 쪽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비트 위주의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올해 이제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찍어 주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전고점 69,000달러. 예, 그거의 저항 영역이 한 7만 달러까지를 언제 완전히 돌파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돌파했던 거는 뭐 7만 1,000달러, 2,000달러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말고 그냥 한 7만 3천, 4천, 5,000달러로 완전히 돌파하는 거.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과거 역사에서 매번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할 때부터가 진짜 불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진짜 불장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알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투자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20년, 21, 22, 23, 이제 24까지 이제 한 5년 차인데 5년 동안에 이제 코인 자산이 이 변동성이 엄청났잖아요. 어느 때는 코인 자산 투자한 사람은 진짜 그냥 뭐 투기고 나쁜 거 했다. 어느 때는 또 야 역시 코인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전 진짜 한 5년 뒤 한 2030년쯤에는 코인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때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생각하세요? 저는 금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32년에 신민치 작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그때 정말 금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신민치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